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큐라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바이오, 공모가 조정의 위력은? 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기업과 기술에 조금 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잘 알려면 언제나처럼 매출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큐라티스의 2022년 기준 매출이 84억 원입니다. 아직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은 이유는 큐라티스가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약물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임상이 진행된 품목은 성인 및 청소년용 결핵 백신 QTP-101입니다. 현재 임상 2B, 3상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진행된 파이프라인 약물은 차세대 mRNA 코로나19 백신인 QTP-104입니다. 현재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출혈 흡충증 백신 QTP-105가 있습니다. 큐라티스의 공모가 산정 내역에서 밝힌 2025년 예상 매출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의 93.49%가 결핵 백신에서 나온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큐라티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품목은 결핵 백신 QTP-10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핵 백신 QTP-101은 자체 개발된 물질로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감염질환 비영리 연구기관, 현재는 AAHI로 바뀐 IDRI를 통해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큐라티스가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받은 후보 물질은 ID93과 GLA-SE의 조합입니다. 해당 후보 물질은 미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상, 1B상, 그리고 2A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결핵 발병이 높은 아시아 국가를 담당할 파트너를 찾던 중 큐라티스와 연결되었습니다. 큐라티스가 제공받은 후보 물질인 ID93과 GLA-S에 관한 논문은 네이처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16일 승인된 해당 논문에서는 해당 물질이 건강한 성인들에게 안전하다는 점과 면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17개국과 본계약을 하였고 러시아 및 인근 국가, 중동, 미국, 일본을 포함한 계약으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을 살펴보면 국내 대상자 수 144명을 포함하여 총 9,066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임상이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결핵 백신이 예방하고자 하는 결핵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활동성 결핵 환자의 기침과 재채기에서 나오는 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비말에 포함된 결핵균이 기관지를 통해 폐포에 도착하게 되면 결핵에 감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핵의 대부분은 폐에서 발생하는 폐결핵입니다. 하지만 폐 외에도 중추신경계 결핵, 골관절 결핵, 소화기계 결핵, 비뇨생식계 결핵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핵균은 1882년 3월 24일 로베르토 코우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조금 징그럽지만 생선의 알처럼 생긴 이것이 바로 결핵균입니다. 로베르트 코우는 결핵균을 발견한 공로로 1905년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결핵이 유럽 전역에서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던 1904년 덴마크에서 결핵 환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구입해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크리스마스 실은 예전과 달리 매우 화려하고 트렌디해졌습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실은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펭수로 발매되었고 2021년에는 놀면 뭐하니의 유느님으로 발매가 되었었습니다. 2022년에는 월드컵의 열기를 이어 손흥민 선수의 사진으로 발매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실이 이제는 3,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입 대금은 결핵 치료와 퇴치를 위해 쓰인다고 하니 마음에 드는 실이 나오면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핵이 예전 못 살던 시절 많이 걸리는 병이고
이제는 사라지는 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인 2019년까지 간염성 질병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질병이 바로 결핵입니다. 심지어 HIV 바이러스 양성인 분들이 결핵에 걸려 돌아가신 수를 합하면 신장질환,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고 사망률도 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핵에 의한 피해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의 자료를 봐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922명인데 반해 결핵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1356명이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아직까지 매우 높습니다. 결핵은 걸리면 매우 위험한 질병이기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결핵의 예방법으로는 생후 1개월 이내 BCG 예방접종을 꼽고 있습니다. 생후 1달 혹은 생후 4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BCG 백신입니다. 그러나 BCG 백신은 1921년 개발되어 벌써 개발된 지 102년이나 된 백신입니다. 결핵과 코로나19의 백신을 비교해보면 코로나19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되어 발병 1년 만에 백신이 개발되었고 현재 후보군만 109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사망자가 거의 비슷한 결핵 백신에 투자된 금액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투자된 금액의 1000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이들에게 유효한 백신은 1921년 개발된 BCG 백신 1개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접종률은 거의 100%에 가까운 98.2%입니다. 그에 따라 어린이 결핵은 상당 부분 예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CG 백신 자체가 특성상 어른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어린이 백신을 예방하려고 나온 백신이고 평생 예방되는 것은 아니기에 생후 1개월 내에 BCG 백신을 맞아도 성인이 되어 결핵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더 맞췄는데 이렇게 한 번 더 맞춘 BCG 주사가 바로 불주사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더 맞는다고 성인 결핵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현재는 불주사를 맞지 않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의 사진만 살펴봐도 예전 학교에서 접종을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주사가 불주사로 불렸던 이유는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바로 옆에서 알코올 램프로 불을 통해 소독을 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방영된 예능 프로 지구오락실에도 세대별로 다른 불주사 자국이라는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BCG 주사, 불주사를 맞은 자국만 봐도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1998년 이전까지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알코올 램프로 주사 바늘을 소독하여 사용하였기에 주사 자국이 매우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였기에 자국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1993년 이후 경피용 주사 방법이 도입되었는데 프리미엄 주사로 홍보된 방법입니다. 주사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주사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주사액을 바른 후 9개의 바늘을 가진 주사 도구를 이용하여 도장처럼 2번 눌러 접종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경피용 주사를 맞은 자국을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9개의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불주사 자국이 선명하신 분들은 1990년 혹은 그 이전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BCG 백신은 결핵균을 약하게 해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1921년 처음 사용되었고 현재도 유일한 백신입니다. 1회 접종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도상국에서는 1,000원 정도인 것에 반해 미국에서는 26만 원까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2004년 기준 한 해 약 1억 명에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을 대상 연령대별로 나누면 영유아를 위한 백신과 청소년, 성인을 위한 백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큐라티스의 백신은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백신입니다.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백신은 개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결핵 백신 시장은 큐라티스 외에도 다양한 백신들이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 치열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인 올해 2월 제넥신도 결핵 백신 임상 1상을 승인받아
임상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핵 백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아예 BCG 백신을 대체하기 위해 BCG를 재조합하거나 결핵균을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약하게 만드는 백신과 BCG 백신을 맞은 후 효과를 더 늘리는 부스팅 백신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큐라티스가 개발 중인 백신은 부스팅 백신에 속합니다. 유럽의 상당수의 나라들은 BCG 접종이 강제가 아니기에 접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과거에는 강제 접종이 있었던 핀란드,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등도 각각 2006년, 2007년, 2010년, 2015년, 2016년에 의무 접종을 폐지했습니다. 그나마 강제 접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동일어권 국가입니다. BCG를 맞지 않는 곳에서는 큐라티스의 부스팅 결핵 백신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이 단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핵 환자의 발생은 동남아시아 지역, 서태평양 지역에서 절반이 넘는 56%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24%, 중국이 11% 등으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결핵 환자의 비중이 낮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큐라티스는 2025년 결핵 백신의 예상 매출이 국내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 및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에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유럽과 선진국처럼 결핵에 대한 BCG 접종 권고가 사라지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19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200여 년 동안 10억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입니다. 결핵은 치료가 까다롭기에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을 위한 백신은 아직까지 1921년 개발된 BCG가 유일합니다. BCG는 어른보다 어린이 결핵을 예방하려 나온 접종이기에 지속기간이 짧거나 평생 예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BCG를 대체하거나 BCG를 맞은 이후 효과를 유지시키는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큐라티스는 BCG 백신의 효과를 늘리는 부스팅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CG를 맞지 않는 나라에서는 부스팅 백신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발병률과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은 단점입니다. 이어서 큐라티스의 공모가 산정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티스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최종 유사 기업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녹십자였습니다. 두 회사의 펄을 평균한 32.49가 큐라티스의 공모가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교 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신 개발 회사입니다. 그리고 녹십자는 혈액 제제류와 일반 제제류의 매출이 훨씬 더 높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퍼가 높고 녹십자의 퍼가 낮은 상황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평균 퍼 32.49가 높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된 단기 순이익이 2025년 추정 순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수익은 항상 큰 오차가 있기에 연 할인율 45%를 적용해도 저렴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큐라티스의 추정 순이익을 살펴보면 2024년까지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적자가 확대되지만 2025년에는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흑자로 전환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이 결핵 백신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만약 추정한 대로 2025년 결핵 백신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큐라티스의 공모가는 지금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큐라티스의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티스는 독특한 청약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6월 5일 월요일 청약이 진행되지만 6월 6일 화요일이 현충일, 공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 날인 6월 7일 수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6월 6일 화요일에는 청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환불은 2일 뒤인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초기에는 상장 예정일이 6월 16일 금요일이었지만 공지된 상장 예정일은 6월 15일입니다. 그에 따라 프로테움텍과 동시상장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큐라티스는 6월 15일 목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독 상장인 점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티스의 공모가는 하단 6,500원에서
상단 8,000원이었지만 하단보다도 38.46% 낮은 4,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 예측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큐라티스의 수요 예측에는 435곳의 기관이 참여하였지만 종합 경쟁률은 52.89대 1로 매우 낮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요 예측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큐라티스의 52.89대 1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SAMG 엔터보다 조금 더 높고 공구음원 ICH보다는 조금 낮은 경쟁률입니다. 지난 경쟁률을 그래프로 살펴봐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분포는 하단 미만이 제일 많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하단 미만이 무려 96.04%, 하단이 3.26%, 상단 초과와 상단 중간은 단 한 건씩밖에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밝힌 금액대별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4,000원 미만 수요 예측은 5.68%밖에 되지 않고 4,000원에 가장 많은 44.33%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조정된 공모가 4,000원은 수요 예측 결과를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단 한 개의 기관도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큐라티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0.00%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를 해보면 큐라티스는 모아데이터, 노울, 스톤브릿지 벤처스, 에드바이오텍, 보로노이, DTNCRO와 같이 의무보유 확약이 없는 수요 예측이었습니다. 큐라티스의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큐라티스는 경쟁률도 매우 낮고 의무보유 확약은 없습니다. 큐라티스처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이 낮았던 청약들은 상장의 시초 가격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티스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고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공모가 기준 배정 규모는 35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규모는 작은데 증권사는 대신증권, 신영증권 두 곳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증권에 조금 더 많은 65%가 배정되었습니다. 대신증권은 청약기간 중 계좌를 개설해서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보유해야만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신영증권도 청약기간 중 개설하신 계좌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일 전 3영업일 저녁 5시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똑같이 2,000원입니다. 대신증권은 일반그룹의 경우 2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5,600만 원입니다. 신영증권은 일반 등급 100%의 경우 10,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0,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000만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대신증권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만 원입니다. 신영증권도 똑같이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 2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티스는 공모가 4,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075억 원으로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800만 주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와 공모주주를 포함한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1,149만 5,047주이고 비율로는 42.77%입니다. 상장의 시가총액은 크지 않지만 유통 가능 비율이 크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조금 부담스러운 460억 원이 되었습니다. 큐라티스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없었기에 현재 유통 가능한 비율 금액이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이 되었습니다. 큐라티스의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9.55%, 일반 청약자가 7.61%, 기관 투자자가 22.84%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69.55%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약 320억 원으로 큰 편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벤처, 금융 등 기존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기타 주주로 분류되는 주주들, 상당수의 소액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주체별 비율을 살펴보면 소액 주주가 78.5%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15%, 기타 주주는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는 대부분 소액 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라티스의 소액 주주가 무려 2,123명입니다. 얼마 전 상장했던 토마토 시스템은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기에 쉽게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토마토 시스템의 소액 주주가 338명밖에 되지 않는데 큐라티스의 소액 주주가 2,123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큐라티스의 소액 주주가 많은 이유는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증권 플러스 비상장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3년간 최고가가 29,500원, 최저가라고 해도 공모가보다 높은 4,610원이었습니다. 거래된 내용만 7,704건으로 매우 많습니다. 또 다른 비상장 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을 살펴보면 최고가가 21,000원, 최저가가 순간이긴 했지만 2,0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최저가는 공모가 4,000원보다 높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도와 매수를 살펴보면 매도는 별로 없고 매수는 4,808주가 있습니다. 5,150주의 매수가 있지만 7주밖에 되지 않고 1,000주 정도 되는 대규모 매수는 4,900원이 되어야 합니다. 비상장 거래 가격이 상장 이후 가격과 같으면 좋겠지만 거래가 상당히 적기에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상장일 이후에 유통 물량을 살펴보면 1개월 뒤에 추가로 매각 가능해지는 수량이 33.62%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주가 아닌 전환 우선주가 있습니다. 전환 우선주는 상장 이후 바로 보통주로 전환되기로 약정이 되어 있고 1개월이 지나면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격은 공모가보다 30%가 저렴한 2,800원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환사채도 있습니다. 전환사채도 상장일 이후 바로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가액은 공모가에서 30% 할인된 2,800원입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이 있지만 행사기간이 2025년 4월 1일부터이거나 상장 후 2년 이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들의 최종 유통 물량과 비교를 해보면 큐라티스는 QRT, 토마토 시스템보다 조금 더 많고 투루엔, 마이크로투 나노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올해 상장한 유통 물량만 모아서 비교해보면 큐라티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조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는 없고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진행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티스처럼 수요예측 결과가 좋지 않아도 상장일 공모가를 상회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들 중에 바이오 종목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시우박스, 바이오노트, 샤페론, 썬바이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2년 청약이 진행되었던 소마젠의 경우 수요예측 경쟁률이 69.46대 1, 의무 보유 가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모가는 하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요예측 경쟁률이 좋지 않았기에 일반 청약자 청약 경쟁률은 4.42대 1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소마젠은 개장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에 수요예측 경쟁률이 좋지 않아도 바이오 종목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상장된 바이오 종목 39개 종목을 업종, 동시상장 여부, 수요예측 결과, 상장의 유통 물량, 기존 주주 지분 비율, 상장일 성적, 상장일 이후 성적 등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내 상장한 바이오 종목들의 공모가 대비 고가 기준을 살펴보면 S바이오메딕스가 33.33%, 바이오노트가 30%, 인벤티지랩이 32.50%, 샤페론이 매우 놀라운 132%, 썬바이오가 9.55%, 알피바이오가 59.22%, 에이프릴바이오가 58.14%, 루닛이 33.34%, 보로노이는 마이너스 10%였습니다. 1년 내 상장한 바이오 종목 9종목 중 보로노이를 제외하고 모두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루닛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썬바이오, 보로노이의 경우에는
시초가보다도 더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노트, 인벤티지랩, 샤페론, 에이프릴바이오, 루니처럼 수혜 측 결과가 안 좋아도 상장일 좋은 결과를 내는 종목들이 많기에 바이오 종목들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2022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2022년 상장 종목 중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 비율이 29.51%이고 바이오 종목 중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들은 28.81%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바이오 상장 종목들의 성적이 유난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종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샤페론의 경우 수혜 측 경쟁률과 의무보유 가격이 매우 낮았고 그에 따라 공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의 유통 물량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에 가장 좋은 결과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수혜 측 결과가 똑같이 좋지 않았고 공모가가 하단 대비 20%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631억이나 되었지만 상장일 수익을 주었습니다. 루닛은 수혜 측 경쟁률, 의무보유 가격이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공모가가 31.82% 조정되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1529억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었지만 큐라티스와 비슷하게 공모가보다 평단가가 높았던 소액주주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루닛도 상장일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툴젠도 수혜 측 결과가 좋지 않아 공모가는 30% 조정이 되었습니다. 툴젠은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었고 공모가보다 단가가 높은 기존 투자자가 많았기에 상장일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수혜 측 경쟁률이 14.37대1, 의무보유 가격은 3.56으로 낮았습니다. 그에 따라 공모가가 36.84% 조정되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니었기에 32.5%의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노트는 수혜 측 경쟁률이 3.29대1, 의무보유 가격은 2.77로 매우 낮았습니다. 대신 공모가는 무려 50%나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30%의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상장한 S바이오메딕스는 수혜 측 경쟁률이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큐라티스는 어떻게 될까요? 큐라티스의 수혜 측 경쟁률은 52.89대1, 의무보유 가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공모가가 38.46%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460억으로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티스는 결핵 백신 등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수혜 측 결과는 매우 좋지 않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작지 않은 점이 단점입니다. 기존 주주 분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의 상당수인 소액주주들은 공모가보다 평단가가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상장 거래 가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혜 측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공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와 현재 공모주 상황을 종합해보면 상장일 대응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청약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감당하실 분들은 앞으로 1개월 뒤에 풀리는 물량이 매우 많기에 길게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짧게 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큐라티스는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즉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하지만 큐라티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144억 2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고 상장 후 전환 우선주와 전환 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전환 우선주와 전환 사채가 보통주로 바뀌면 해당 금액만큼 부채는 줄고 자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2023년 반기 말에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추정한 대로 흑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큰 폭의 유상증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살펴볼 때 임상, 이상 중인 백신의 임상 성공률은 18.7%입니다. 임상에 실패한 바이오 회사들은 결국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선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장기 투자는 항상 위험한 점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